안녕하세요. 스마트TV 스마트 크리에이터 김PD입니다. 오늘은 가계부채 버블 붕괴 시나리오가 정말 오게 될지, 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 건지, 그리고 만약 온다면 우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지요. 돈은 어떨까요? 돈은 반대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돈의 움직임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 그럼 내가 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돈을 더 모이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서 있으면 됩니다. 금리가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서 돈을 운용해야 돈이 더욱 모입니다. 반대로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낮은 곳에서 돈을 찾아야겠죠? 내가 돈을 움직이는 금융정책자라면 내가 정책하는 곳에 돈이 모이게 하려면 내가 서 있는 이 위치를 높이면 되겠죠. 위치를 낮추면 돈이 흘러나가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돈의 속성입니다. 그럼 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해야 맞겠지요?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사용료를 적게 주고도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의 사용료가 비싸다는 것이지요. 기준금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금리는 돈놀이하는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금리를 말하는데, 이 기준금리에 따라 각종 예적금금리, 대출금리 등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앞으로 더 올릴 거냐 아니냐? 올리면은 얼마를 더 올릴 거냐?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문이나 뉴스 경제면에 지면을 장식하고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 우리 경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돈 가져와라, 비싸게 받아줄게, 이런 뜻입니다. 즉, 미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풀려있는 미국 달러를 회수해서 시중에 돈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뜻이죠. 돈을 거두어 드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겠죠. 즉, 유동성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돈줄을 잰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줄을 쥐게 되면 어떤 사람이 괴롭고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요? 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덜 고통스럽겠죠?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 기회일 수도 있고요. 기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스타트업 등은
돈줄을 죄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당장 운용자금이 부족해서 고금리로 돈을 조달하든지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싼 값에 처분하든지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반면 돈이 풍부한 기업은 이를 기회로 헐값에 알짜 자산을 매입한다든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고금리로 자산 운용을 한다든지 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 국가와 돈이 없는 국가가 있겠지요. 돈이 없는 국가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금리로 외채를 유치한다든지 있는 자산을 헐값에 판다든지 해야 합니다. 누가 사나요? 돈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사지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황의 시작은 글로벌 투기 자금들과 그에 맞서는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금리가 높은 곳만 쫓아서 투자하는 투기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등이 대표적이죠. 이 투기 자금들은 금리가 높은 곳과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것 등에 적극 자금을 투입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앞으로 전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자금을 빼지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투기 자금들이 시장 자체를 유도하거나 흔들기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파운드화 투기나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돈이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어디가 금리가 높을까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에 대한 보상입니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막 개발을 시작하던 1960년대 초에 기준금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기에 굉장한 하이 리스크 지역이었겠지요. 놀라지 마세요. 1960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0%였습니다. 개발도상국들과 위험지역 국가들, 경제가 파탄이 난 국가들의 금리가 높겠지요. 기업으로 볼 때는 자금이 풍부하지 못한 기업들, 벤처, 스타트업 등 이제 막 커나가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테고, 일반 개인으로 볼 때는 신용도가 낮은 무직자나 신용불량자 등의 금리가 높겠지요. 경제성장기의 우리나라나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지금까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하이 리스크였기 때문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수준을 높여서 투자금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금리 수준이 0%대일 때 3%에서 10%의 고금리 정책을 통해 자본의 유입과 이를 통해 국내 경제 성장을 도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1.75%, 미국의 기준금리는 2.5%, 글로벌 투기 자본들은 단 0.1%의 차이에도 돈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0.75% 차이는 엄청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장 우리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까요? 아니지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경제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요. 당장 미국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야 비로소 이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안 올리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하이리스크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금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겠지요. 하물며 미국이 돈값을 더 쳐준다 하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무조건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게 형성되기 위해서 현재보다 2배, 3배 수준으로 오를 경우에 당장 기업 운영이나 개인 자영업자들, 빚내서 집 산 수많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2배, 3배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금리 수준은 미국 이상으로 조정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정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계부채 버블 붕괴론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그렇게 많은 거냐?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금리 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네,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원자재 사다가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되팔아서 그 차익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무역에 소요되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이 바로 달러고 국내에 있는 달러들 중에 외국 자본 비중을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으로 만들어진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우리나라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알짜 기업들은 사실상 외국인 소유가 된 지 오래지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55.71%입니다. SK하이닉스 48.67%, 현대차 45.68%, LG화학 37.56%, 포스코 54.61%, SK텔레콤 41.67%, KB금융 68.8%, 신한지주 67.19%, 하나금융지주 69.96% 등입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걸 뜻하지요. 그러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달러 값을 더 비싸게 쳐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단기적으로 무역 수지는 개선되겠지요. 하지만 국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과 외채 상환 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해외 자본의 단기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달러값 더 쳐줄게 나가지 마, 즉 금리를 미국 이상으로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1994년에서 1995년에 기준금리를 3%포인트, 그리고 2004년에서 2006년에 4%포인트 급격하게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IMF 사태를 가져온 아시아 외환 위기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미국의 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될까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될 때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한 200만여 한개 가구, 가처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를 넘는 35만의 고위험 가구가 1차적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 1에서 2분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며 이들로부터 가계부채 버블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경우
3인 가구 기준으로 700만 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자산의 70% 이상이 몰려있는 부동산의 버블 붕괴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돈줄이 지어지게 되면 투기성 자본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즉, 빚내서 아파트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고 이자 부담에 급매물 속출로 오히려 연쇄적 가격 하락이 시작될 수 있으며 국내 경기 전반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경기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수출 경쟁력 하락과 국내 투자 외국 자본의 이탈 가속화로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큰 혼란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에게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IMF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 닥쳐올 제3의 위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산 유동화입니다. 무조건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현금화 자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자산 확보입니다. 달러 예금 통장을 만들어서 유동화된 자산을 보관하십시오. 세 번째는 지출 구조의 다운사이징입니다. 고정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시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제3의 위기는 올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경험했듯이 이런 혼란은 서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합니다. 돈 많은 부유층은 오히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돈 버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제 서서히 제3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버블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환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 가슴에 새겨야 할 문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한 일상을 응원하는 스마트TV 스마트 크리에이터 김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